네, 충격적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사건 이후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는데요. 오늘 법무부가 개정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에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현행법과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스토킹 관련된 사건에 여러 가지 법적인 하자, 제도,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을 네. 보완하려고 하는 취지의 관련 법률안의 개정안에 대한 지금 입법 예고가 지금 시행되는 것 같고요. 네. 몇 가지 사항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소위 반의사 불벌죄를 이 스토킹 범죄의 법 조항에서 빼기로 한 것이 가장 첫째 특징입니다. 전주환 사건에서도 합의를 계속 빌미로 해서 네. 만남을 강요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스토킹 범죄의 폐해를 심각하게 했다고 하는 점 때문에 설령 의사 표시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스토킹 범죄로 신고가 되게 되면 바로 수사를 해서 공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네. 제도의 개선이 있는 과정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돼서 네. 조금 논의됐던 것이 나중에 기소 후에 양형이 확정되고 나서 부착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네. 스토킹 범죄가 이미 다 발생하고 나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반영을 해서 소위 예방 목적으로 법원의 잠정 적치 형식으로 전자발찌에 관한 청구를 해서 법원이 발부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을 해서 이를테면 접근하는 위치 또 접근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지금 새롭게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네. 여러 가지 긴급 응급 조치에 대한 금지를 위배를 했을 때 요 이전 상황에서는 불과 과태료 1,000만 원 남짓에 불과해서 실제적인 실효성이 없었던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적어도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네. 징역 1년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이런 등이 바뀌었고 조금 후에 자세히 네. 설명할 소위 말해서 사이버 상에서 여러 가지 괴롭힘 행위, 이른바 온라인 스토킹이 사실 여러 가지 법 규정 때문에 빠져 있었는데 네.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 범죄에 포함하는 것으로 지금 대폭 개정하는 상황입니다. 네, 개정안을 조금 더 세세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방안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행법은 보니까 본인에게 문자가 도달했을 때만 온라인 스토킹이다 이렇게 간주를 했었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고 본 거잖아요. 어떻게 바뀌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문헌상 도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상대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로 우회하는 방법 또는 괴롭힘 형태를 변형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상 처벌을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 상대방에 직접 도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이 상대방 피해자가 자주 방문하는 그런 사이트에 이 상대방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자, 사진 등을 이용을 해서 비판을 한다든가 비난을 한다든가 또는 소위 성적인 모멸감을 느끼는 행동을 한다든가 또는 심지어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비밀번호 등을 다 알기 때문에 마치 피해자인처럼 특정 사이트에 가입을 가장해서 예를 들면 비밀번호 찾기 이런 메시지를 계속 업체가 이 당사자한테 발송할 수 있도록 네. 그러면 직접 도달한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못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상 해소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이러한 목적이 뚜렷했을 때 네. 사이버 상에서 이런 행위 자체도 온라인 스토킹으로 포함을 해서 이제 처벌을 하는 것으로 바뀐 것도 이번 입법 예고 내용 중에 중요한 특징입니다. 네, 온라인 스토킹의 심각성도 굉장히 크잖아요.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렇게 개정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은 이미 법 시행하기 이전에 네.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다 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미리 법 시행 이전에 이런 준비와 또는 실무에서의 대책과 인력 등을 보강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바꿔 얘기하면 지금 법이 시행된 지 1년 정도가 된 상황인데요.
요 직전 1년 전에는 이와 같은 그 지속적 추궁거림, 괴롭힘 또는 그 성적 목적을 갖거나 이성이 그 예를 들어서 교제를 거부한 경우에 지속적 추궁거림을 했을 때 경범죄 처벌법에 범칙금 8만 원 부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네. 그만큼 이렇게 스토킹 범죄의 그 해악과 끔찍한 범죄의 특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어서 1년 전에 법 제어가 됐지만 현장에서 실효화되는 꼼꼼한 인프라는 상당히 그 부족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 입법 그 예고를 통해서 좀 더 그 촘촘한 인프라에 대한 확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장에서 과연 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얼만큼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또는 검찰 또 그 판사의 그 입장에서도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 스토킹 범죄의 특성으로 이해를 해야 이 제도가 실효화되는데 네. 만약 이런 형태로 보게 돼서 과거와 같이 그냥 남녀 간에 이른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런 그 가부장적 생각에서 생기는 소위 말해서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작은 문제로 계속 생각하게 되면 이런 그 입법 예고 안에도 불구하고 네. 구체적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요약하게 되면 이 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해서 실효화될 수 있는 사법기관의 작동이 네.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스토킹 피해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항상 전문가분들이 말하시기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었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했는데 이번 개정안을 봤을 때는 이제 전자발찌 부착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뭐 잠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소위 말해서 그 전자발찌 부착을 하게 되면 가해자가 현재 그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위치 탐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자발찌를 부착이 현재 되어 있다고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이런 잠재적 스토킹 범죄자의 범죄 의지를 꺾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피해자 중심으로만 피해자를 다른 곳에 이를테면 그 이동시킨다든가 피해자를 쉼터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보호를 한다든가 피해자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네. 가해자에게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착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말 실효화되기 위해서는 역시 보호관찰관의 수라든가 이것을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팀이 존재하고 네. 이와 같은 이상 상황이 있을 때 바로 행동 제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도 함께 있어야지 단지 전자발찌 하나만 덜렁 채워놨다고 이같이 폭력적이고 남성 지향적 생각을 갖고 있는 스토커의 범죄 의지를 꺾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례에서 봤듯이 성범죄자들에게도 전자발찌를 붙여놨지만 네. 사실은 자기 자택에 피해자를 위인해서 이렇게 또 범죄를 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 목격이 되었을 때 모니터링 상에서 목격이 되게 되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을 하고 제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의 구축도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은 반의사 불벌죄 조항 폐지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거죠. 혹시 여러 종류의 스토킹에 관련된 문제점이 있는데 네. 당사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것을 응낙해 줌으로써 가해자가 이 지속적인 괴롭힘과 공격 행위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네. 측면에서 사실은 이 반의사 불벌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외국의 그 사례에서도 사실은 이 스토킹 범죄를 친고죄로 계속 존속을 해놨더니 사실은 더 끔찍한 범죄가 생겼던 그 폐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주환 사건에서도 네. 결국은 이 합의 종용의 빌미가 됐던 것이 그 반의사 불벌죄의 조항 때문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반의사 불벌죄의 그 폐지는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잠정 조치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이를 쉽게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이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그동안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얘기도 있었는데 처벌 수위가 좀 강화가 된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긴급 응급 조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금지를 합니다. 네. 즉
연락을 하지 말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을 그 위반을 했을 때 오는 부과하는 제재는 과태료 수준에 사실 그 불과했던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스토커의 특징은 이미 아와 피아로 이제 구분해서 나의 그 구애 행위를 응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철저한 복수와 응징을 하려고 하는 지극히 공격적인 행위를 이미 마음 먹고 있는 사람한테 과태료 부과라고 하는 것에 이 행위를 억제하고 저지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위반 시에 그 과태료를 형벌로 상향 조정한 것이 하나의 그 특징이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잠정 조치의 경우에 있어서 잠정 조치 그 사호가 사실은 한 달간 스토커 가해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이제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한 신청을 했을 때 발부되는 허용되는 그 빈도 자체가 현재까지 상당히 절반도 안 되는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좀 그 전향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동 성범죄와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복역을 했던 남성이 출소 후에 1년 만에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우선은 과거에 어떤 범행을 저질렀고 어떤 판결이 나왔던 거죠? 네, 이 범죄자가 사실은 이제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을 1996년도에 네.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아동의 가족하고 그 합의를 해서 사실은 집행유예 이제 선고를 이제 받은 상태였는데요. 불과 3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또 음주운전을 해서 결국은 30대 여성을 치사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형 자체가 20년 형이 부여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 작년에 출소를 했습니다만 지난달에 자신의 그 자택에 함께 학원에 다녔던 여성을 유인해서 결국은 이제 또 성폭행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겼고 성폭행 이후에도 우리가 지금 논의했던 스토킹 행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지속하게 되었죠. 네. 그런데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 네. 드러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행을 저질렀고 이제 출소해서 또 했다는 게 충격이긴 하지만 출소 후에 신상 공개도 되지가 않았고요. 전자발찌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폭행 피해자도 이번에 과거에 이 사람이 재범이다 이런 거를 아예 몰랐던 거잖아요. 네, 그 이유가 지금 범행 발생 그 시점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6년 네. 그 전후였기 때문에 지금 전자발찌 부착법 그리고 신상공개 제도는 2006년, 2008년도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자발찌 예를 들면 그 검사가 일정한 이제 그 청구를 하고 판사가 네. 이제 받아들였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소위 그 전립선 치료하는 이제 그 약을 이제 투여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제도가 이제 2012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현재까지 이 대상자는 60여 명에 불과합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100명 이상 매년 말이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만 네. 이것이 혹시 그 인격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 부담감 때문에 검사도 많이 청구를 하지 않고 또 청구한 다음에도 판사도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는 이런 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이면에는 또 동의를 또 해야 되는 그 당사자가 말이죠. 그런 문제도 이제 있는 것인데요. 효과성으로 보게 되면 적어도 이 약물이 투여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재범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네. 근데 문제점은 또 이 약물을 중단하게 됐을 때, 복용을 중단하게 됐을 때는 그런 왜곡된 성적 공상이 여전히 또 살아나는 이런 문제가 또 있긴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은 여러 다양한 치료 방법이 필요하다. 지금 인지 치료를 또 네. 포함해서 또 지금 말씀하신 화학적 것에 그 성충동 약물에 대한 명령 제도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또 가급적 이 문제를 당사자가 치유할 수 있는 스스로 재활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북돋아주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야 이제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의 수도 대폭 늘어날 수 있는 이러한 그 연동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요약하게 되면 형사사법 교정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원화 패러다임을 네. 바꾸고 대상자에게도 일정한 설득과 동의를 구하는 이런 절차의 개선의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